어차피 내일이면 지 배째일 텐데. 지가 어쩔 거야.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며느리가 콩팥 하나 떼어주려고 8개월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회복만 되면 바로 이혼시키자며 남편과 낄낄거리고 있었죠. 아, 그 순간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저는 조용히 바늘을 뽑고 수술 동의서를 반으로 찢은 뒤 새벽 1시 40분에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부재중 전화 99통이 찍혔죠. 콩팥을 노리다 아들 인생까지 통째로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촌의 대학병원 8층 신장이식 병동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침대에 걸터 앉아 커튼 사이로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8개월 동안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몸에서 콩팥 하나가 남편에게로 옮겨갑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없으면 우리 아들 어쩔 뻔했어. 시어머니가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를 흘깃보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자기 몸 갈라서 아들한테 콩팥을 준다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옆 침대 아주머니가 눈이 커져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 은혜 죽어도 안 잊는다. 알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마주 두드려 주었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운 게 아니라 제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저 괜찮아요. 재상 씨 살아나면 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목구멍 안쪽이 자꾸 뻑뻑해졌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남편이 마지막 투석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남편이 제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기다리긴. 나야말로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남편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어요. 3년 전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던 날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다짐했었죠. 이 사람은 내가 지킨다. 밤 9시가 넘자 담당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 최종본을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수술방 내려가실 거예요. 잘 주무세요. 병실이 소등되고 커튼 너머로 옆 침대 보호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지갑을 챙겨 병실을 나왔어요. 병동 복도 끝 자판기에서 캔 옥수수 수염차를 하나 뽑아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 2개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뭐 어때? 어차피 내일이면 지 배째일 텐데. 지가 어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만 되면 바로 이혼시켜. 저 여자가 몸 회복하는데 2달, 아무리 길어도 3달이야. 엄마, 그래도가 어딨어. 그 애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벌써 애가 5살이야. 우리 손자가 5살이라고. 저는 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청약 통장은 얼마나 모아놨대? 한 8천 정도 되나 봐. 전세 보증금이 3억이고 그거 다 합치면 못해도 4억은 나올 거야. 그거 챙기고 조용히 헤어져. 위자료? 지가 뭘 알아. 그런 거 없이 도장 찍게 만들어. 엄마 그래도 저 사람 나한테 콩팥 주는 사람이야. 콩팥이 뭐 대수야. 요즘 세상에 콩팥 이식 받은 사람이 한둘이야? 지 할 일 한 거야. 며느리가 시가 어른 아들한테 콩팥 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콩팥은 콩팥이고 그 애는 그 애야. 넌 아들 하나 있고 아직 젊고 이 결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녹음 앱을 눌렀습니다. 엄마,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잖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물러 터질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이혼 서류는 엄마가 변호사한테 미리 다 알아봤어. 저 여자가 이번에 회사 병가까지 냈다며. 회사도 오래 못 다닐 거야. 몸 하나 상해서 나오면 지도 정신 없을 텐데 그때 밀어붙이면 돼.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저쪽 모자랑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응, 엄마.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캔에서 흘러나온 물기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녹음앱의 빨간 점이 소리 없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손등에 꽂힌 링거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늘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저 자리에 더 굵은 관이 꽂힐 겁니다. 의사는 제 배를 열 거고 콩팥 하나를 꺼내서 옆방 남편에게 옮길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받게 되겠죠. 그 여자와 5살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 두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링거 바늘을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뽑아냈어요. 피가 몇 방울 흘러 손등을 타고 손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 티슈를 뽑아 손등을 눌렀어요.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집어들었어요. 반듯하게 3번 접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접은 자리를 손톱으로 꾹꾹 눌러 자국을 냈어요. 그리고 정확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가 병실을 갈랐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부스럭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병실 옷을 벗고 입원할 때 입고 왔던 회색 니트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캐리어 손잡이를 세웠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에 옆 침대 아주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디 가요? 집에요. 내일 수술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2번 숙였어요. 편히 주무세요. 병동 데스크 앞에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보호자님, 어디 가세요? 저 퇴원할게요. 네, 내일 수술이신데요. 수술 안 받을게요. 그냥 나갈게요. 간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해야 하고. 연락하세요. 저는 나갈게요. 자해 퇴원은 서약서 쓰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서약서 주세요. 다 쓸게요. 간호사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볼펜을 쥐었어요. 이름 석자를 반듯하게 적었습니다. 문하경.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볼펜을 내려놨어요. 보호자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콜택시 앱을 열고 언니 집 주소를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언니, 나 지금 언니 집으로 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3분쯤 지나 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문 열어놓을게. 조심히 와.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 캐리어를 밀어넣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주소를 불러드리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저 사람 아내 아니야.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언니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문이 안쪽에서 먼저 열렸어요. 언니가 카디건을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하경아. 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들어와. 얘기는 안에서 하자.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히고 부엌으로 가더니 보리차를 데워왔습니다. 머그컵 손잡이가 뜨거워서 손을 옮겨 잡았어요. 조카들은? 자, 안방에서 형부랑 같이 자니까 걱정 마. 언니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지 배째일 텐데. 지가 어쩔 거야. 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청약 통장은 얼마나 모아놨대? 한 8천 정도 되나 봐.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언니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파일이 멈추자 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뭘 했어? 결혼할 때부터 그 집안 이상했다고 했지. 언니, 결혼 3년 차부터라고 했지? 그러면 6년이야, 하경아. 6년을 저 인간이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네가 시어머니 반찬값이니 병원비니 다 대주고 있었잖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 저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이혼해야지.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과 A사 종이 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저쪽은 지금 네가 수술방 들어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을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 준비? 돈부터 챙겨. 4명의 통장, 청약 통장, 다 언제부터 이체 걸어놨어?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공동생활비 계좌 남편이 카드 쓰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됐어.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다 정지시키자. 자동이체 걸린 거 다 끊고 공인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아. 알았지? 응. 언니가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후배 있잖아. 대학 다닐 때 너 따라다니던 그 남지원. 걔 지금 변호사 하는 거 알지? 지원이? 내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봤어. 경기도에서 이혼 사건 많이 다룬대. 내일 아침에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네가 지금 통화할 상태 아니야. 언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새벽에 안 오고 딴 데 갔으면 그게 미안한 거지. 언니가 제 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손님방 이불 새로 깔아놨어. 2시간이라도 눈 붙여. 저는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몸을 눕혔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에 형광등 자국을 세다가 어느 순간 잠들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을 때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진동을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다시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2통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언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국물 좀 마셔. 식탁에 앉으니 형부가 신문을 접으며 저를 봤습니다. 처제, 힘들지. 형부,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여기 편하게 있어. 형부가 그 말만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이한테 아까 문자 보내놨어.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 응. 엄마 아빠한테도 방금 전화했어. 엄마가 울면서 지금 오겠다는 걸 겨우 말렸어. 오늘 저녁에 아빠가 잠깐 오시겠대. 엄마 많이 우셔? 우셨지.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근데 아빠는 오히려 담담하시더라. 네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아빠가 뒤에 있다고 전해달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목이 메어 국물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언니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에 들어서자마자 창구 앞에 줄을 섰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수술 시간 다 됐는데. 여보? 문자가 2개, 3개 연달아 왔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지 마. 창구에 앉아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동이체 걸린 거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카드도 정지시켜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게요. 30분 넘게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47통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42통, 남편 5통.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각오해. 점심때 언니가 김밥을 사왔어요. 차 안에서 2개 집어먹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어느새 78통으로 늘어 있었어요. 문자도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경아 어디야 엄마 걱정돼서 미치겠다. 며느라 응급실이야 왜 갑자기 나갔어. 하경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문자를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경기도 소재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건물 3층 유리문에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응접실에서 후배가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지원이가 짧은 단발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4년 만에 봐도 웃는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지원아,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해. 미안하긴요. 앉으세요. 지원이가 헤드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2번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지원이 책상 위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두 번째 재생이 끝나자 지원이가 헤드폰을 벗었어요. 선배, 이거 이혼 사유로 차고 넘쳐요. 6년 부정행위에 재산 빼돌리려는 정황까지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되고 부정행위 상대방한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시어머님 명의 계좌로 선배 돈 오래 받아오셨죠? 그것도 나중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지원이가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선배, 지난 8년 동안 카톡이나 문자, 시댁 단톡방 같은 거 캡처해 놓은 거 있어요? 습관처럼 해놓긴 했어. 가계부도 다 있고. 지원이가 웃었어요. 선배 성격이 이럴 때 진짜 힘되네요. 지원아. 네.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겨요. 지원이가 노트를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길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종이컵을 꽉 쥐었어요. 컵이 찌그러져 물이 손바닥에 튀었습니다. 지원이가 티슈를 뽑아 건네주었어요. 오늘부터 저쪽에서 오는 연락은 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문자든 전화든 뭐든요. 선배는 답 안 해도 돼요. 알았어. 그리고 남편분한테는 오늘 안에 제가 서면 하나 보낼게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소 통해서 하시라고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수술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걱정하셔. 저는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지원이한테 전송했어요. 지원이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이런 문자 오면 그냥 캡처만 해서 보내주세요. 언니 차에 올라타 조수석 창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마지막으로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어요. 99통. 시어머니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시어머니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수신 차단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남편 번호도 눌렀어요. 수신 차단.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언니가 시동을 걸며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밥 뭐 먹을래? 조카들 어린이집 데려오면서 순대국이나 사갈까? 언니, 나 그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 동생인데 그거 모를까? 언니가 웃었어요. 저도 조수석에서 역게 따라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도로 위에 길게 깔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제 손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집 손님방에서 눈을 뜨니 창밖이 뿌옇게 밝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휴대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하니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거실에서 조카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하러 나왔어요. 식탁에는 언니가 미리 차려놓은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 잘 잤어? 큰 조카가 우유컵을 들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응, 잘 잤어. 우리 서준이도 잘 잤어? 어제 이모가 늦게 왔지. 응, 이모가 좀 늦었어. 작은 조카가 식빵을 뜯어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모 오래 있을 거래. 그래, 이모 오래 있어. 나 심심하니까. 저는 작은 조카의 머리를 쓸어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술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장기 병가를 취소하고 남은 연차와 무급휴직을 합쳐서 3주만 쉬겠다고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온 언니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회사에는 어떻게 얘기했어?
자세히는 안 썼어. 사정이 좀 바뀌었다고만. 팀장님한테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돼? 해야 될 것 같아. 10시가 조금 넘어 팀장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대리 별일 없지. 병가 조정한 거 봤어. 무슨 일이야? 저는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썼어요. 팀장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생겨서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알았다. 필요한 만큼 쉬고 와. 자리 지켜놓을게. 걱정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언니, 왜? 팀장님이 그냥 자리 지켜준대. 울지 마. 눈 붓는다. 언니가 티슈를 뽑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이상하게도 병원 복도에서 녹음을 들었을 때는 안 나오던 눈물이 그 문자 하나에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언니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오셨네. 저는 소매로 얼굴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아빠,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아 무릎만 내려다봤어요. 10분쯤 흘렀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경아. 네.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 아빠가 뒤에 있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등을 2번 두드려 주셨어요. 주름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지금 오면 너 붙잡고 대성통곡할까봐 내가 못 오게 했다. 저녁에나 통화하자. 아버지는 물 한 잔만 드시고 30분 만에 일어서셨어요. 몸 상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그 말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언니가 옆에 와 앉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 원래 저러시잖아. 말이 없어서 그렇지. 어젯밤에 엄청 우셨대. 알아.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원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 잠깐 통화되세요? 응, 말해. 방금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분이 아니라 시어머님이에요. 저는 언니를 돌아봤어요. 뭐래? 통화를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셔서 저희 직원이 일단 끊었어요. 그런데 통화 중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시어머님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정리할 물건이 있다고 며느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언니 신혼집. 어머니 지금 우리 집 가셨대. 뭐? 지원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그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먼저 사람 보낼게요. 대신 부동산 사장님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서 상황 알리시고요. 도어록 비밀번호는 원격으로 바꾸는 앱 있죠? 있어. 남편이 예전에 설치해 준 거. 지금 바로 바꾸세요. 나가시면서 앱 여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어록 앱을 열었어요. 새 비밀번호를 눌러 저장했습니다. 언니가 코트를 챙기며 말했어요. 부동산 가자. 계약서도 다시 받아놓고.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이구, 문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저희 집 계약서 사본 하나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왜 무슨 일 있어요?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자리를 권하셨어요. 앉아요.
문 사장님, 실은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네. 2달 전쯤에 어머님이 여기 오셨었어요. 그 집 매물로 내놓으실 수 있냐고. 계약 만료도 아직 남았는데 급하게 처분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계약자가 문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머님 마음대로는 안 된다고 했지요. 며느님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그때 어머님이 좀 언짢아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복사기에 걸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문자로 남긴 것도 있어요.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냥 두고 있었는데 그 문자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되지요. 지금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계약서 사본과 문자 캡처를 챙겨서 부동산을 나왔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지원이한테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지원이는 5분 만에 답장을 보냈어요. 선배, 이거 중요한 자료예요. 잘하셨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들이 저를 반기며 달려왔어요. 이모, 우리 그림 그렸어. 이모 보여줄 거야. 그래, 보여줘. 크레파스로 그린 도화지 2장을 받아들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낯설었어요. 여보세요. 새언니. 저 은주예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옆에 있는 언니한테 눈짓을 했어요. 언니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새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병원에서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오빠가 지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새언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손끝으로 식탁을 두드렸어요. 아가씨, 저 어제 병원 복도에서 어머님이랑 재상씨 얘기 다 들었어요. 이혼시키라는 얘기, 다른 여자 얘기, 애 얘기까지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좀 오버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오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빠가 병 걸린 거 새언니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잖아요. 어쩌겠어요. 콩팥 안 주면 오빠 진짜 죽어요. 아가씨. 네. 아가씨는 콩팥 검사 받아보셨어요? 아가씨 오빠잖아요. 아가씨도 검사 받아보세요. 저는 애도 어리고 남편도 있고 저는 결혼한 여자가 아닌가요? 아가씨,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언니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미련까지 정리된 거네. 응, 정리됐어. 그날 저녁 지원이랑 통화하면서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간 정황을 정리해서 진술서를 남겨두자는 얘기였습니다. 밤 10시가 되기 전에 남편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엄마가 홧김에 뱉은 소리에 내가 대충 맞춰준 것뿐이야.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문자를 그대로 지원이한테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옆방에서 조카들이 잠꼬대하는 소리가 얕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잠드는 게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손님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이불 위에 손등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늘 자국이 벌써 옅어져 있었어요. 지원이가 이혼 조정 신청서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접수가 끝나자 저는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지원이가 정리해준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선배, 앞으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3가지 정도 예상돼요. 지원이가 종이 위에 볼펜으로 표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첫째, 남편분이 감정에 호소할 거예요.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요. 이미 그러고 있어. 둘째, 시어머님이 직접 나설 거예요. 이건 좀 요란할 수 있어요. 셋째, 시누이나 친척들 통해서 우회로 접근할 거예요. 형부님이나 언니한테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종이를 손끝으로 눌렀어요. 셋 다 이미 시작됐네.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셔야 대응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접수 사흘 뒤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아직 복귀하기 전이었지만 인사팀에 서류를 전달할 일이 있어서 오전 반나절만 회사에 들르기로 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 자동문 너머에서 웬 여자가 안내데스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유리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며느리 문하경 좀 불러달라니까. 문하경, 유통사팀. 내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2걸음 물러서서 벽에 붙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사팀 문하경입니다. 지금 1층 로비에 저희 시어머님이 오셔서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밖에 있는데 저 대신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대리님. 방금 안내데스크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전화를 끊고 유리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안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이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 불러줘? 문하경 어딨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보안 직원 2명이 다가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랑 잠깐 같이 가시죠. 손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좀 보자는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보안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로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회사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한참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리문이 닫히자 소음이 뚝 끊겼어요. 저는 30분쯤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문 대리, 지금 시간 되지? 네. 잠깐 회의실로 좀 오지. 인사팀장님이 회의실 문을 닫으며 물으셨습니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회사에까지 피해를. 아니야.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인사팀장님이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경위서 한 장만 써줘. 오늘 일 관련해서 회사가 대응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문객 통제 좀 강화할 거야. CCTV 자료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협조해 줄게. 문 대리가 회사 안에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리 회사에서 8년 일한 사람인데 경위서를 쓰고 회사를 나오는데 지원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방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방금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학교에도 왔대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언니 학교? 금요일이라 학교지도 시간이었대요. 학부모들 다 있는 데서 언니한테 소리를 지르셨나 봐요. 내 동생이 우리 아들 죽이려 한다고요. 저는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벽을 붙잡고 서서 숨을 골랐어요. 언니는 침착하게 대응하셨대요. 근처 학부모 한 분이 영상 찍어 놓으신 것도 있고요. 저녁에 저희 사무실로 자료 정리해서 오시기로 했어요. 지원아. 네. 내일 아침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바로 접수하자.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사무실에서 봬요. 전화를 끊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와 함께 지원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학부모가 찍어준 영상을 지원이 노트북에 옮겨주었어요. 지원이가 영상을 재생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언니가 그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학교 앞이야.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이건 진짜 아니야. 지원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안에 접수할게요. 회사 로비 CCTV도 인사팀에서 협조 받으실 거죠? 응. 어제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어. 자료 2개 다 붙이면 접근금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님도 이 정도면 무시 못하세요. 지원이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남편은 다시 병원 투석실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병원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오다 가다 마주친 모양이었어요. 문 사장님, 그 남편분 얼굴이 아주 못됐더라고요. 이식은 어떻게 됐대요? 뇌사자 대기자 명단에 다시 올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 5년, 10년 걸린다고 하대요. 저는 대답 대신 짧게 목례만 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뒤늦게 시누이한테 콩팥 검사를 받으라고 재촉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몇 번을 미루다가 결국 검사를 받았지만 혈액형부터 맞지 않아 곧바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친척 조카 몇몇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콩팥을 구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매달린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도 은근히 콩팥 얘기를 꺼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지원이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 여자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도요. 딸을 6년이나 첩으로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콩팥까지 달라고? 당장 관계 정리해라. 그 여자 부모가 그 여자를 붙잡고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그 여자 본인 입에서 나중에 나왔습니다. 지원이한테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문자가 온 건 신청서 접수 나흘 뒤였어요. 선배, 접근금지 인용 결정 나왔습니다. 100m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다 포함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아주머니 2분이 늦은 오후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니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커피 맛이 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커피를 마셔도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듯이, 시어머니 전화 기다리듯이, 남편 상태 확인하듯이 마셨거든요. 오늘은 아무한테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해 놓았고 남편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든 시누이든 누구든 이제 저한테는 못 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줬어요.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요. 저녁에 언니 집으로 돌아가 식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원이랑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지원이가 화면 안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선배, 조정 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어요. 조정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쪽이 인정할 리 없거든요. 알아. 조정 결렬되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요. 각오되셨죠? 저는 화면 속 지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네. 각오는 병원 복도에서 이미 됐어. 지원이가 화면 안에서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목요일에 봬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옅게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오래도록 들이마셨어요. 조정 기일 아침, 저는 짙은 회색 정장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매만지는데 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잘 어울려. 단정하고 좋다. 너무 차려입은 건 아니지? 딱 좋아. 가자. 서울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지원이도 검정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선배,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말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알았어. 법원 안으로 들어가 조정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저쪽 끝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동네 법률사무소에서 선임한 변호사인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기 온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시어머니 팔을 잡아 앉혔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옷이 어깨에서 헐렁하게 걸쳐 있었어요. 10m쯤 되는 거리를 두고 지나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저 여시 같은 게. 지원이가 제 팔꿈치를 살짝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조정실에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 자리에 남편과 상대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청은 안 된다고 해서 밖에 남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 다 자리하셨네요. 오늘은 이혼 조정 절차입니다. 원고 측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원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서류를 폈어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오랜 부정행위와 시가의 재산 편취 시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관련 증거는 여기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은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큽니다. 부부간의 대화로 풀 여지가 충분히. 일시적인 오해요? 지원이가 서류 한 장을 조정위원 앞에 밀어 넣었어요. 조정위원님, 이 부분 잠깐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가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병원 복도의 그 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조정실을 채웠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지 배째일 텐데. 지가 어쩔 거야. 청약 통장은 얼마나 모아놨대? 한 8천 정도 되나 봐.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위원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피고 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어머님이 홧김에 하신 말씀이고 피고가 맞장구를 친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혼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행위 상대와 5살 아이 얘기까지 있는데도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원이가 이어서 서류를 몇 장 더 내밀었습니다. 시댁 단톡방 캡처, 통장 이체 내역, 부동산 사장님이 준 문자 캡처까지 순서대로였어요. 조정위원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결국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조정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됐습니다. 조정 결렬로 처리하겠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시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하경아.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하경아,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었어요. 법원 1층 로비로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너 지금 우리 아들 죽이는 거야. 알아. 언니가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가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꺼내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부인, 이거 보이시죠? 100m 접근 금지예요. 지금 위반하고 계세요. 뭐? 이게 뭐야? 이런 종이 조각이. 지금 경찰 부를까요? 부르면 진짜 잡혀가세요. 언니가 손을 들어 저쪽에 서 있는 법원 보안 직원을 불렀어요. 보안 직원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언니 차 조수석에 올라타고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언니가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랐어. 이제 진짜 재판이야. 각오해. 다음 날 아침 지원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이거 좀 뜻밖의 소식이에요. 뭔데? 방금 그 여자가 저희 사무소로 직접 전화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잔을 놓쳤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진술하고 싶다고요. 오빠 앞으로 아이 친자 인정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 우리 쪽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그러네요. 선배, 그 여자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서면으로 진술 받는 걸로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 오후에 지원이가 그 여자한테서 받은 서면 진술 요약본을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저는 언니 집 식탁에 앉아 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 만남 장소,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 남편이 저 몰래 만든 별도 계좌의 존재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부분은 남편 명의로 나온 소액 대출 2건이었습니다. 그 대출금 일부가 그 여자 아이의 유치원비랑 생활비로 쓰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그 여자 통장으로 이체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2번 읽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지원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네, 선배. 위자료 청구 금액 올려도 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정행위 상대방한테도 별도로 청구할 거고요. 시어머님한테는 올해 받아가신 돈 돌려달라고 따로 청구할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내일 사무실 갈게. 서명할게. 뭐 얼마나 되든지 다 할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매달 드린 돈이 시댁 병원비 명목으로 넘어간 돈이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아이의 유치원비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가요. 다만 그 아이의 유치원비를 왜 제가 몰래 대주고 있었어야 했나? 그 생각이 자꾸 목에 걸렸어요. 저녁에 언니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부가 삼겹살을 구워주었고 조카들이 상추쌈을 서로 크게 싸달라고 조르고 있었어요. 큰 조카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진짜? 응.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하했는데 지금은 안 하해. 작은 조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모 오늘 더 예뻐졌어. 어제보다 훨씬. 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얘들아, 이모 부담스러워 하잖아. 저는 큰 조카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서준이 덕분이야. 이모가 서준이 봐서 얼굴 좋아진 거야. 진짜? 응, 진짜. 큰 조카가 밥 한 숟갈을 크게 뜨더니 입에 넣었어요. 저도 젓가락을 다시 들고 상추쌈을 쌌습니다. 한 입을 크게 넣고 오물오물 씹었어요. 이상하게도 삼겹살이 참 맛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화 눈치 보고 남편 반찬 취향 맞추고 시댁 행사 챙기느라 늘 뭔가에 쫓기듯이 먹었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가 후식으로 사과를 깎아왔어요. 포크를 하나 집어 조카한테 건네주는데 창밖에서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얕게 들렸습니다.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화단의 나무들이 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 안에 포크를 만지작거리다가 창가에 가만히 서서 어둠이 내린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난소송 첫 변론기일 전날 밤 저는 언니 집 손님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미리 정리해서 보내준 예상 질문지 30개가 A사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어요. 한 장씩 넘겨가며 답변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결혼 3년 차 무렵부터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 없는 자리에서만 나누는 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들으신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정확히 진술하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제는 처음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끝까지 듣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변론기일 당일 아침, 언니가 아침으로 미역국과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먹어. 배 꺼지면 안 돼. 언니 미역국은 좀 먹어. 오늘은 네가 이기는 날이야.
저는 국물을 2숟가락 떠먹고 밥을 반쯤 비웠어요. 법원 앞에서 지원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배,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 들어가면 원고석에 저랑 나란히 앉으세요. 시선은 정면. 저쪽 쳐다볼 필요 없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 맨 앞줄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 눈을 번득이며 노려봤습니다. 저는 지원이가 시킨 대로 시어머니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피고석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정 때보다 얼굴이 더 상해 있었어요. 머리도 부스스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저쪽에서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사건 번호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시작하시죠. 지원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6년에 걸친 부정행위와 시어머님의 재산 편취 시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이가 서류를 재판장 앞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먼저 원고가 수술 전날 밤 병원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재생하겠습니다. 지원이가 법정 스피커에 연결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지 배째일 텐데. 지가 어쩔 거야.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청약 통장은 얼마나 모아놨대? 한 8천 정도 되나 봐.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응시하며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30초가 끝나자 법정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원고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로 봐야 합니다. 지원이가 곧바로 대응했어요. 재판장님, 이 대화는 병원 복도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게 된 부분을 녹음한 것입니다. 몰래 도청 장비를 심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 본인의 이혼 사유에 관한 대화이니만큼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법정 경위가 재빨리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정숙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원고 측 계속 진행하시죠. 지원이가 이어서 시댁 단톡방 캡처, 통장 이체 내역, 부동산 사장님이 준 문자 캡처를 순서대로 제출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재판장의 미간이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피고 측 대답하시죠.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저희 측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경위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원이가 저를 돌아보며 짧게 웃었어요. 선배, 잘하셨어요. 오늘 재판장 표정 보셨죠? 봤어. 이대로 밀고 가면 돼요.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 건 3주 뒤였어요. 그 사이에 부동산 사장님이 지원이 사무실로 다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와서 남긴 흔적들, 대화 내용, 시어머니가 사장님한테 문자로 부탁했던 문구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고요. 내가 며느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그때 그 얘기를 진작에 며느님한테 전해줬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지원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 기일법정에서 지원이가 그 여자에 서면 진술서와 남편 명의 소액 대출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완전히 숙였어요. 무릎 위에 얹은 손이 계속 떨리는 게 저쪽에서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훑어보고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피고, 이 대출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진술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 다시 진술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러면 원고 측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뭐라고 개입하려고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의 시어머니는 이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 건 다시 3주 뒤였어요. 이번에는 서면 위주로 진행됐고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측의 서면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 이 정도면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혼은 당연히 될 거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저희가 청구한 대로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부정행위 상대방한테 청구한 건? 그것도 진술서에서 이미 인정한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받아낼 수 있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지나가고 겨울이 오려는 참이었어요. 계단 옆 화단에 마른 국화 몇 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지난 8년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집채만하게 크던 게 이제 작은 자갈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갈마저도 마지막 판결이 나오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계단 끝에 다다르자 지원이가 옆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선배, 응? 오늘 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살게요. 지원아. 네.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지원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밥이요? 갑자기? 응. 뜨끈한 거 먹고 싶어? 좋아요. 제가 아는 데 있어요. 그리로 가요. 지원이 차 조수석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지원이가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선배, 재판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 많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뒤로 멀어졌어요. 한때 이 건물에 발을 딛기까지가 그렇게 두렵더니 이제는 이 건물이 저한테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창 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원이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가요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가 낮게 차 안을 채웠습니다.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신 화면을 보고 저는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하경아, 지금 대문 앞에 사부인이 와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아까부터 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빠가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절대 문 열지 마. 아빠도 나가지 마시라고 해.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 알았어. 하경아, 얼른.
전화를 끊자마자 112를 눌렀어요. 접근금지 결정 사실을 얘기하고 부모님 집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지금 엄마 아빠 집에 어머님 오셨대. 뭐? 지금? 경찰 부르라고 했어. 나 지금 갈 거야. 아니, 네가 가면 안 돼. 접근 금지가 있어도 대치하면 상황만 커져. 내가 갈게. 언니가 서둘러 옷을 챙기고 나갔어요. 저는 지원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지금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가셨어. 이거 접근금지 위반이잖아. 바로 위반이에요. 경찰 부르셨죠? 응, 아까. 경찰 오면 현장에서 확인만 해도 형사 입건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선배는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30분쯤 지나서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경찰 왔고 어머님은 지금 지구대로 가셨어. 엄마 아빠 괜찮으셔. 1시간쯤 뒤에 저는 지원이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들어와라. 별일 없다. 아버지가 제 등을 2번 두드려 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엄마, 놀랐지? 괜찮아. 이런 일 한 번은 있을 줄 알았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어요. 곧이어 냄비 뚜껑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경아, 미역국 먹고 가라. 낮에 끓여놨다. 엄마, 나 지금 밥 생각 없어. 먹어. 모레 재판 있다며. 미역국은 원래 이런 날 먹는 거야. 어머니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국그릇에서 김이 뽀얗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원이한테 눈짓을 했어요. 지원아, 너도 앉아. 우리 엄마 밥 진짜 맛있어. 제가 이래도 되나요? 먹어. 우리 딸 도와준 사람인데 왜 안 돼? 어머니가 국그릇을 하나 더 놓아주셨습니다.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경아. 응. 모레 재판 잘 받고 와. 응, 엄마. 엄마는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 네가 다시 우리 딸로 돌아온 게 이미 이긴 거야.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멈췄어요. 목이 메어서 국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못 본 척 밥을 뜨셨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김치를 씹으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네, 아빠. 판결 선고 당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진회색 원피스에 검정 재킷을 걸쳤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거울 앞에 서니 낯설도록 단정한 얼굴이 있었어요. 법정 앞에서 지원이를 만나 원고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가 오늘도 앉아 있었어요. 지난 재판 때보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옆에 신우이가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굽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짧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재판장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낭독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부정행위 상대방과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원이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피고 명의의 자동차 지분, 예금 등 공동재산의 6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원고 명의의 청약 통장과 전세 보증금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무너지듯이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들 어떡해. 경희가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뭐라고 낮게 속삭였어요.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땅 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옆에서 지원이가 짧게 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로 가서 팔을 잡았어요. 아들아, 정신 차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법정 복도로 나오는 순간 지원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선배, 축하드려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고마워. 고맙긴요. 선배가 다 하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언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이겼어. 다 인용됐대. 언니가 시동을 걸다 말고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언니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아. 응. 고생했어. 저는 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 아주 큰 짐이 통째로 어디론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판결 이후에 남편 쪽에서 항소를 얘기했다는 소식이 지원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항소한다고 서류는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저쪽 변호사도 승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눈치예요. 결국 안 하겠지. 항소해봤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고 항소심 비용도 부담이잖아요. 남편분 지금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말대로 항소 기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원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어요. 지난 8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결혼 3년 차부터 그 여자 아이 유치원비로 쓰였다는 게 서면 진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 대문 앞 소동으로 접근금지 위반 형사 입건이 확정돼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그 즈음 그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자기 아이의 친자 인정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걸었다는 소식이 지원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부모가 결국 딸한테 정리하고 살 방법을 알아보라고 밀어붙였나 봐요. 이제 남편분한테는 저희 소송에 그 여자 소송까지 겹쳐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남편이 저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짐을 옮겼다는 얘기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 3회 투석실을 오간다고요. 이식대기 순번은 앞자리가 한참 남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별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요. 그날 저녁 저는 8년간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러 처음으로 혼자 갔어요. 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방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방에는 결혼할 때 산 화장대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방에는 남편이 두고 간 옷 몇 벌이 옷장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언젠가 남편이 마시다 남긴 컵이 그대로 엎어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8년을 살았어요. 그중 6년은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봐도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저 이제 이 집을 나갈 시간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잘 있어. 집한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에 저녁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저는 새 오피스텔 짐 정리를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8시 저는 언니와 함께 신혼집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둘 게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종이 상자 3개를 펴놓고 저는 안방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할까? 뭔데? 결혼 반지. 작은 벨벳 상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는 그것을 물끄러미 봤어요. 언니가 옆에서 상자 뚜껑을 열더니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준 거지? 응. 그럼 상자에 넣어. 어머님 앞으로 보내자. 보내. 우리가 갖고 있을 이유 없잖아. 저쪽 물건이야. 다 돌려주자. 저는 반지 상자를 종이 상자에 넣었어요. 그 옆으로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사준 그릇 세트, 남편이 결혼 전에 선물했던 스카프, 시댁에서 받은 이불 몇 채를 하나씩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종이 상자 3개가 가득 찼어요. 박스 위에 매직으로 굵게 적었습니다. 배옥분 앞으로 반송.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서 나머지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되기 전에 안방이 텅 비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이삿짐이 다 빠져나간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빈 공간을 사진 한 장으로 담았어요.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 적었어요. 문하경, 다시 시작하는 날. 새 오피스텔은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원룸형 공간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창이 크고 볕이 잘 들었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아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배치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상자를 정리해주고 코트를 걸치며 말했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잘래? 아니, 여기서 잘래.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잖아. 언니가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해. 응, 언니. 오늘도 고마워. 언니가 나가고 나서 저는 오피스텔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오래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와 책상 위에 놓았어요. 밥을 반쯤 먹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잔소리도,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시댁 단톡방 알림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편안했어요. 이사 사흘 뒤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팀장님이 자리에서 저를 봤어요. 문대리 왔어. 네, 팀장님. 오래 자리 비웠습니다. 괜찮아. 자리 그대로 있잖아. 앉아. 팀원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대리님,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자리 지켜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무도 자세한 걸 묻지 않았어요. 다들 그저 평소처럼
오랜만에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동료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에 쌓여 있는 업무 메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화면이었어요. 퇴근길에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격증 교재 2권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18만 3천 원입니다. 카드를 내밀며 저는 계산대 옆에 놓인 서점 봉지를 물끄러미 봤어요. 책 2권이 봉지에 담기는 걸 보면서 저는 8년 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서점에 와서 제가 보고 싶은 책을 사서 나가는 게 8년 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 첫 페이지를 펼치니 새종이 냄새가 났어요. 목차를 훑어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책 위에 물자국이 동그랗게 남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닦았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지원이한테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선배, 오늘 시어머님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판결 났어요. 상당액 인용됐어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조만간 밥 살게. 저녁에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밤늦게 지원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 여자 쪽 친자 인정 소송도 인용됐어요. 아이가 남편분 자녀로 정식 등재됐고 매달 양육비 지급 판결도 나왔어요. 남편분은 이제 몸 상태랑 상관없이 매달 그 돈을 내야 돼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네. 진짜 다 끝난 거야? 네,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지원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내일 사건 종결 확인서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서랍에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세요. 알았어. 지원아, 진짜 고마워. 선배가 스스로 끝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의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등기 우편으로 사건 종결 확인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프린트한 종이 뭉치와 함께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위로 서랍을 닫으니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주말 아침 저는 이식 준비 때문에 신발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러닝화를 꺼냈습니다. 8개월 동안 신발코가 안쪽으로 접혀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손으로 펴서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넣었습니다. 끈을 2번 묶고 현관을 나섰어요. 오피스텔 앞 하천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몇몇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속도를 냈어요. 한참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옆구리가 살짝 아팠지만 뭔가 아프다기보다는 오래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통증이었습니다. 500m, 1km, 2km. 물병을 손에 쥔 채로 저는 계속 뛰었어요. 3km 지점에서 저는 멈춰서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옆구리를 손으로 가만히 눌러봤습니다. 콩팥 2개가 여전히 제 몸 안에 있었어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지난 겨울 어느 새벽에 하마터면 한쪽을 잃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2개가 나란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천을 오래 봤어요. 물살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 가족이랑 근교 수목원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조수석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카 둘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조카가 자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마주 쥐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언니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저를 힐끔 봤어요. 하경아, 요즘 얼굴 진짜 좋아졌다. 진짜? 응. 예전 얼굴로 돌아왔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링거를 뽑던 그날 새벽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 새벽에 저에게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잘 나왔어. 정말 잘 나왔어. 작은 조카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그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봄바람이 옅게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병원 복도에서 그 말을 듣던 순간에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을 함께 살고 8개월을 준비하고 콩팥 하나를 내어주려던 사람한테 돌아온 게 이혼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날 새벽에 링거를 뽑고 걸어 나온 저를 지금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참고 참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붙잡느라 나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용기 내서 걸어 나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준답니다. 저희 언니가 그랬고, 후배 지원이가 그랬고, 회사 팀장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